지금 본인이 말씀하셨는데 본인의 성격 자체가 화가 많은데 그러면서 또 불안한 마음도 올라온다. 이게 왜 그런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자, 불안한 사람은 화가 많고요. 화가 많은 사람은 불안도 더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동물원에 가면 호랑이가 있어요. 내가 애견을 데려가잖아? 그러면 엄마 이렇게 품에 안겨서 애견이 가. 못 끼워서 가든. 호랑이 우리를 보고 막 짖어. 개들이. 의기양양해. 주인이 옆에 있기 때문에. 불안함을 잘 못 느껴요. 근데 이 애견을 호랑이 우리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무서워하죠. 근데 막 짖으면서 뒤로 가면서 똥오줌을 막 싸요. 무서워서. 막 짖는단 말이야. 안 짖는 게 아니야. 막 짖으면서도 막 그래요. 곧 화가 나고 있지만 본인이 엄청나게 불안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생리적인 현상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화를 먼저 내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화내는 사람의 대부분이 자기 정서가 불안하기 때문에 화를 통해서 자신을 방어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불안과 화는 항상 리꼴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안이 없는 사람, 난 별로 불안 안 해, 무서움도 없고 살아가는 게 평탄해, 이런 사람은 보통 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불안이 없는 사람들은 욕심도 별로 없어요. 화가 많고 불안이 많은 사람은 욕심도 많아요. 인정하죠? 맞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욕심이라는 게 시초예요. 욕심. 욕심이란 게 불안을 만들고요. 그리고 두려움도 만들고요. 그리고 집착도 만들고 모든 걸 다 만들어내요. 화도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감정 중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첫 번째가 욕심이에요. 욕심. 이걸 우리가 한문어로는 마음 심자 써가지고 탐욕할 탐자 써서 탐심이라고 표현해요. 탐심. 탐욕적이다 이러잖아요. 탐심으로부터 불안이 시작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지 못하면, 탐심을 다 얻지 못하면 나는 화가 일어나요. 화가. 그래서 탐심 다음에 자연스럽게 화살표로 해서 리꼴로 나오는 마음이 하나 있는데 그게 진심이라는 건데 이 진자는 뭐냐 하면 성낼 진자예요. 성낼 진자. 그래서 탐욕,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심리의 방향성이에요. 그러면 지금 질문자는 얘기했어요. 화가 많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격이 급해요. 대부분 이런 사람은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욕심만 조금 내리면 화도 줄어들고요. 그리고 성내는 마음, 화내는 마음, 불안한 마음도 좀 줄일 수 있어요. 근데 불안한 마음을 갑자기 줄여라, 불안한 마음 내려놔라가 안 돼요. 너 화를 왜 자꾸 내? 근데 자꾸 일어나는데 어떡해? 갑자기 일어나는데. 그러면 화내는 마음보다 그 전의 단계가 무엇이다? 욕심이다. 욕심의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면 불안한 마음도 좀 사라지고 화내는 마음도 좀 사라져요. 그래서 요거를 역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안한 마음이 올라오는 것은 편안하고 싶은 마음의 욕심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화내는 마음이 올라오는 것도, 갑자기 욱욱 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것도 내가 편안해지고 싶은 욕심이구나 라고 탁 알아차려야 돼요.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화가 올라오는 것은 내가 평상시에 욕심을 부리고 있었구나. 이제 내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어찌 보면은 이혼도 3, 4개월, 4, 5개월 전에 했고 이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찾아온 시절 인연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 시절 인연과 이혼을 안 했으면 나는 이걸 평생 숙제로 가지고 나는 여기에서 탐욕과 불안, 이런 성내는 정서에서 평생 굴레로
내 인생을 살아가다가 근데 탐욕, 불안, 이 화가 많으면 병이 올 확률이 많아요. 사람이 건강에 지대하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큰 병을 이번 일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이혼을 통해서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구나. 이걸 딱 눈 떠야 돼요. 이혼은 별거 아니에요.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디 가도 이혼했든 안 했든 자식이 있든 없든 간에 내 몸이 망가지면은 그거는 이혼이고 부모고 직장이고 돈이고 아무 필요 없어요. 엄마가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힘드셨잖아요. 그 옆에서 봤잖아.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맛있고 인기나 뭐 재산 필요 없어요. 내 몸이 아프면 감기만 걸려도 어때요? 골골거리면은 지금 내가 직장 생각해? 생각 안 해. 배우자 생각해? 생각 안 해. 내 몸부터 나아야 된다 생각해. 감기만 걸려도. 근데 암에 걸리신 엄마가 수술도 하고 이렇게 회복하는 상황을 본인이 봤잖아. 그럼 야,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몸이구나. 근데 내가 만일 지금 이혼을 하고 4, 5개월 지났는데도 자꾸 우울하고 화가 올라오고 불안한 마음도 올라오고 이런 마음이 올라온다면 결국은 이게 지속되면 내 몸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엄청난 영향을 받아요. 암세포의 80%가 스트레스 때문에 생겨요. 우리의 몸은 가만히 있어도 하루에 100개에서 200개 이상 암세포가 생겨요. 가만히 있어도. 정상적인 사람인데도. 근데 우리가 그거를 백혈구나 좋은 세포들이 이겨내고 다 사라지게 하기 때문에 종식되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 속에 있으면 이거를 종식시키는 힘이 점점 줄어든대요. 스트레스 오래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도 최한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 방법을 얘기하잖아. 욕심을 내려놓는 것부터 연습해야 된다고. 화와 불안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는 걸 좀 연습해야 돼. 그러면 선생님 욕심을 내려놓지를 못하겠어요. 욕심을 내려놓는 방법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만족하면 돼. 만족. 지금 이 상황에 만족하면 돼. 내가 지금 제주도 왔고 그래도 자본적 여유가 있어서 여기 비행기 타고 왔고 수업도 듣고 내 두 다리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고 두 눈이 있어서 여기 잘 찾아왔고 두 손이 있어서 내가 모든 걸 다 움직일 수 있고 만질 수 있잖아. 이것을 일단 내가 건강한 것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는 거예요. 만족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천에 만족함이 잘 안 돼요. 평소 만족해 본 적이 별로 없어서 만족한 마음을 잘 못 내겠어요. 그러면 고전에 해야 될 마음이 하나 있어요. 감사한 것을 찾으면 돼요. 감사한 것. 내가 지금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세상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여기 딱 오셔서 사진 찍고 그러셨죠? 여기 밖에 나가보고 그러셨죠?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나만을 위한 시간과 나를 위해서 준비된 이 모든 것이 감사하잖아. 딱 감사한 마음을 딱 가지는 거. 하나하나 감사한 마음이 잘 안 들어요 하면 가장 기초적으로 감사한 거. 내가 지금 산소줄 꽂고 있지 않잖아. 병원에 가면 다 산소줄 꽂고 있거든. 응? 진짜 중요한 거야. 내 지금 코로 내가 스스로가 허파에 배에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 있구나. 감사하다라는 마음 내요. 물 한 모금 저기 마실 수 있잖아요. 어저께도 암으로 돌아가신 남편분이 마지막에는 이 물 한 모금을 넘기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다쳐가지고 기도가 넘길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 그래서 결국은 돌아가셨다 그러거든요. 내가 지금 여기 물 한 모금 더 가는 게 웃을 일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은 되게 힘든 일들이에요. 산소줄 꼽지 않고 숨을 쉰다는 거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에요. 목에 호수 꼽고 병원에서 숨 쉬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가장 내 근본적인 감사한 거, 이걸 찾으면 감사한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이라 그러죠. 만족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내가 또 오래 지나지 않았고 애도 없고 이 정도면 됐다. 무난하게 잘 마무리됐다.
왜냐하면은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도 남편들 안 좋은 비닐로 스토킹하고 어디 가서 얘기하고 안 좋은 얘기하면서 뒤끝이 안 좋은 분들이 계세요. 깔끔하게 잘 마무리된 건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에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도 수술의 마무리가 잘 되고 드레싱이 잘 돼가지고 소독이 잘 되면 그 상처가 빨리 아물어. 근데 여기 자꾸 덧대가지고 상처 주고 소독 제대로 안 해놓으면 이게 합병증이 생겨서 곪는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데로 전이가 돼, 병이. 이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없이 잘 매끄럽게 면도칼 끊어지듯이 잘 끊어진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수술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엄마도 유방암 수술했고 어떤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릴지 몰라. 근데 그 뒤에 후유증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혼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후유증이란 말이에요. 아픈 것도 후유증이고 수술도 후유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내가 이 후유증을 관리할 수 있느냐. 그건 그 사람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건 누구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상담자가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다만 질문자가 물어봤으니까 상담을 해주는데 이것에 대해서 딱 정신 차리고 쌤이 얘기했지? 이거 내 몸을 망치는 일이잖아.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일이야. 내 마음이. 그리고 이것은 과거잖아. 되돌릴 수가 없어. 내 감정을 왜 과거에 자꾸 에너지를 써?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 라고 탁 알아차려야 돼. 응? 딱 알아차리고 쌤 얘기했지? 첫 번째 감사한 거 찾아. 한번 걸어볼까? 걸어보자. 두 다리 있어서 걷을 수 있네. 세상 보니까 예쁘네. 눈이 있어서 볼 수 있네. 숨 한번 들이쉬자. 들숨 날숨 쉬어보자. 맛있는 차 한잔 먹어보자. 감사하네. 이렇게 사니까 만족스럽네. 내 혼자 있으니까 외로움도 있지만 자유로움도 있네. 항상 눈치 봐야 됐었는데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 내가 가고 싶은 명상 수업 템플스테이 마음대로 갈 수 있네. 자유롭네. 자유로움은 또 다른 면으로 봤을 때는 외로움이거든. 왜냐? 자유롭다는 건 혼자라는 것이거든, 항상. 근데 이 혼자라는 것이 외롭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이 감정은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감정과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내가 누군가만 옆에 있어도 그 사람 신경 써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 의견을 물어봐야 돼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뭘 먹을 때도 항상 물어봐야 돼. 올레길을 걸을 때도 내 걸음이 빠르냐 안 빠르냐 물어봐야 돼. 맞춰줘야 돼. 내가 조금 더 앉아서 바닷가에 앉아있고 싶은데 옆에 사람이 지겹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음악을 내 뮤직 플레이어로 쳐도 이 친구가 이 음악을 좋아할까 안 할까 신경 쓰이게 돼. 누구나 옆에 있어도, 한 명만 옆에 있어도. 그러니 혼자 있고 내가 내 시간을 온전하게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고마운 인연이다. 그래서 혼자 외롭다 이 마음이 들 때는 내가 지금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상황이 왔구나. 혼자 먹는 식사, 혼자 걷는 길, 혼자 걷는 산책길, 혼자 읽는 책, 혼자 먹는 차 한 잔, 혼자 보는 유튜브의 상황들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이렇게 만족하는 사람은 둘이 있어도 만족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외로워서, 이혼해서 외로워서 누굴 급하게 그 외로움 때문에 만난다면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그 사람은 평생 나를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존재는 아니야. 그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사람을 통해서 잠시 충족될 수 있지만 결국은 감정은 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나 혼자 만족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도 만족스러워요. 내가 외로워서 상대방을 통해서 그 감정을 만들어내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그 존재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존재의 마음은 자꾸 바뀌거든. 연애할 때 또 다르고 결혼할 때 또 다르고 시시각각 바뀐단 말이야. 우리의 마음도 바뀌잖아.
우리도 그 사람을, 상대방을 처음에는 좋다가 또 안 좋은 면을 보일 수 있잖아. 그런데 상대방이 어떻게 똑같이 있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바뀐다라는 걸 알고, 그러면은 상대방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져요. 그래서 다음에 만날 때는 상대방에 대한 감사한 걸 생각하게 돼. 감사하고. 그러면 감사한 것을 찾으면 점점 만족하는 마음도 생겨. 만족하는 마음이 생기면 욕심이 덜 일어나. 욕심이 덜 일어나면 화도 덜 일어나. 화가 덜 일어나면 불안한 마음이 사라져요. 그러면 내 삶은 행복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행복이라는 게, 우리는 뭐 먹을 때 행복하다, 여행 갈 때 행복하다, 그건 다 감정이에요. 여행 딱 돌아오면 또 불안한데, 템플스테이 갈 때는 좋지, 또 돌아오면 또 현실에 오면 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다? 템플스테이 가면 템플스테이 가서 좋고, 다시 현장에 오면 현장에 와서 또 좋은 게 행복이에요. 거기 갔으면 행복한 건 그거는 행복이 아니에요. 그건 행복이라고 둔갑하고 가면을 쓰고 있는, 가면을 쓴 행복이에요. 진짜 행복은 현장에 돌아와도 항상 만족스럽고, 저기 가면 또 저기 가서, 해외여행 가면 해외에서 가서 또 만족스럽고, 제주도면 제주 와서 또 행복하고, 일터에서는 또 일터에서 또 행복한 게,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맛있는 거 먹을 때, 여행 갈 때, 스트레스 없을 때 그걸 행복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 내가 지금 행복이란 거, 이것은 어디 가도 행복한 감정은 항상 올라올 때 이게 진정한 행복이다. 그러니까 뭘 해서가 아니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습관을 좀 바꿔야 돼. 본인의 습관. 최원님 여기 지금 답답해서 왔잖아.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혼하고 난 다음에 지금 3, 4개월 계속 유지되고 있잖아. 그래서 어떤 해결책을 찾고 싶어 왔으면 선생님의 얘기를 단단히 들어야 돼요. 지금부터 내가 감사한 거 찾자. 하루하루 살면서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꼭 찾자. 그러면 가장 감사한 거는 전 남편에 대한 감사한 마음. 가장 상처를 많이 줬기 때문에 본인한테. 그리고 지금은 그 상처가 가장 커. 어찌됐든 그 사람으로 대한 아쉬움, 그 이혼으로 대한 내 마음의 변화, 그리고 아픔, 이게 지금 나의 거의 90%예요. 그걸로 인해서 여러 시너지적인 그런 아픔들이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원인의 뿌리가 뭐냐 하면 지금 전 남편이에요. 그러면 아프더라도 이걸 면도칼로 잘라내듯이 정확하게 상처를 걷어내줘야 돼. 알겠어요? 얼마 전에 한 분이 간암으로 오셨어요. 간암으로 왔는데 남편이 간을 70%를 잘라냈대요. 근데 결국은 또 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가 다 잘라내도 전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암 바이러스예요. 우리의 감정도 암하고 비슷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먹을 때, 여행 갔을 때 그 사람 생각이 안 나더라도 또 현장에 되돌아오면 그 사람 때문에 아픈 마음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라내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전 남편에 대한 감정을 잘라내려 하지 말라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받아들이라고. 그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남편에 대한 마음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답답함이라 그랬잖아. 맞죠? 남편이 답답하다라는 느낌을 느꼈잖아요. 본인이 결혼 생활하는 동안, 4년 동안. 그러면 답답하다고 느낀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급하기 때문에 그래. 내 성질이 빠른 성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토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북이가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해요. 거북이 입장에서는 토끼가 너무 빨라. 지가 답답한 게 아니거든. 거북이 입장에서는 도마뱀이 빨라. 도마뱀 입장에서는 토끼가 너무 빨라. 토끼 입장에서는 도마뱀은 어느 정도 따라오긴 하는데 답답해, 그래도. 근데 도마뱀 입장에서는 거북이가 답답하지만 토끼보다는
느리지만 자기도 어느 정도 빨라. 모두 자기가 보는 관점이에요, 관점. 그래서 남편은 답답한 사람도 아니고 빠른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한 존재일 뿐이야, 그 사람은. 내가 답답하게 보니까 자꾸 답답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제일 먼저 큰 마음은 답답함이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은 답답하지도 않고 빠른 사람도 아닌 그냥 그 사람 그대로였구나. 이걸 우리가 다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본인은 이제 명상하면서 명상법을 알려줄게요, 지금부터. 남편이 떠오를 때, 남편에 대한 마음이 욱하는 마음이 떠오를 때 이렇게 명상하세요. 들숨이 들어갈 때 남편이 떠오르면 전 남편은 그 사람은 그 존재는 이라고 얘기하세요. 그 존재는 온전합니다. 온전합니다. 들숨에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또 들숨에 그 존재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왜냐? 지금 아픈 게 전 남편이기 때문에 그걸 정화하고 소독하고 잘 받아들이고 흘려보내야 전이가 안 돼. 근데 이걸 잡고 있으면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또 비슷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전이가 자꾸 된단 말이야. 바이러스는 변화해서. 바이러스를 왜 잡지 못하느냐 하면 암바이러스는 암세포를 왜 잡지 못하냐면 자꾸 전이 되고 변형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상하기 때문에. 이걸 재행무상이라고 하는데 무상하니까 자꾸 바뀌어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것을 정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답답한 사람이야, 정말 아쉬운 사람이야,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나에게 전이시킨다라고 딱 알아차리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명상한다? 코로 숨을 쭉 들이마실 때 그 존재는 그저 온전합니다. 그 존재는 온전합니다. 다시 한번 들숨에 그 존재는 마음속으로 얘기하는 거죠. 마음속으로 하면서 온전합니다. 이렇게만. 그 사람 생각이 일어나면.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명상법. 지금까지 들숨에 지금까지 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들숨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 두 가지 명상법만 하세요. 요걸 며칠 동안 한다? 100일 동안. 100일 동안. 하면, 꾸준히 하면 전 남편이 어떤 감정도 다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하다가 안 하다가 하면 안 돼. 오늘부터 딱 정신 차리고, 재환쌤 얘기했던 거, 이거 100일 동안 그냥 어렵지 않잖아? 그치? 어렵지 않으니까 호흡할 때마다 이 명상법을 쓰는 거예요. 그 존재는 온전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생각 안 나는데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 근데 본인이 그걸로 힘들 때, 외로움이 올라오고 우울한 마음이 올라올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 몸에 있던 에너지, 그 사람의 기운,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기억, 해마 속의 기억들이 깨끗이 정화되듯이 훌훌 흘러가요. 그러면 머리가 텅 비어지고 내 무의식도 희망의 의식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좋은 인연이 또 찾아오고 있든 없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항상 나는 충만한 존재가 돼. 오늘부터 꼭 그렇게 이 명상법을 통해서 귀전 명상은 호흡을 하면서 자기 귀전에 이 말을 마음속으로 해도 들리잖아. 귀전은 내가 그 존재는 하지만 나는 듣잖아. 그 존재는 하면 되잖아. 온전합니다. 말로 해도 좋고 아니면 호흡을 하면서 귀전에 내가 느껴도 좋고 그게 귀전 명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꼭 기억하고 하면 100일 동안만 매일매일 생각날 때마다 그럴 때도 하고 생각 올라올 때마다 우울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우울한 마음의 원인이 지금 그 사람이거든. 지금 이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그 상황을 말끔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수행법이다.
이걸 꼭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지적장애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께서 서울 기점명상센터 서울 본문에 찾아오셔서 참 많이 우시면서 이제 상담을 한 내용이 오늘 아침에 편집 영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명상을 만나고 그래도 마음을 좀 추스렸다. 본인이 죽으려고 마음을 몇 번이나 냈는데 그때마다 지적장애 자녀가 자꾸 연락이 오고 엄마 뭐 하냐고 오고 엄마 어디냐고 묻고 밥은 먹었냐고 묻고 자꾸 물어서 그때마다 자신이 죽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서울 기점명상 스튜디오에 오셔서 강연 때 많이 우셨어요. 근데 우연찮게 기점명상 만나고 인연이 되어서 지금은 또 새로운 희망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다. 하루에 15시간씩 자고 잠을 안 자면은 움직일 수 없었고 그리고 또 집에서만 머물러 있었는데 지금은 산책도 가고 절에도 가고 이렇게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그 상담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댓글을 한 분이 달아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상담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고 애쓰셨습니다. 저도 사실 지적장애 애들을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정말 버겁고 힘든 생활입니다. 흘려보내고 나면 다시 일상은 현실이고 또 지나다 보면 긴 겨울 방학이라서 다시금 몸이 지치고 마음도 꼬꾸라지고 힘듭니다. 저 또한 실행은 하지 않았지만 그만 살았으면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막연히 추측하는 것보다 경험해 보면 정말 희망을 유지하는 게 어렵다는 걸 단박에 알 수 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화님의 말씀을 귀에 들어올 때까지 자꾸 들으면서 또 버티고 지내옵니다.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자유가 억압된 생활을 하는 저로서는 너무나 지적장애 두 아이 때문에 절실하게 자유가 필요한 걸 또 압니다. 그래도 잘 이겨내세요. 당신 오늘을 사셔서 너무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재환님 늘 건강하셔서 저희들 같은 분들의 마음을 평온을 더해 주십시오. 모든 분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라고 해 주셨습니다. 지적장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우리 두 가정분들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여러분들 한마디씩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가장 훌륭한 엄마입니다. 당신은 가장 훌륭한 엄마입니다. 훌륭한 엄마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식은 지적장애가 있든 지적장애가 없든 장애이든 비장애이든 모두 다 내 자식은 온전한 존재입니다. 따라하세요. 댓글 쓰신 분들 또는 지적장애 있는 친구분들 내 자녀는 본래 온전한 존재입니다. 장애가 있고 없고가 온전하고는 달라요. 존재 자체는 모두 다 온전한 거예요. 장애인, 비장애인으로 나눌 뿐이지 존재는 모두 다 온전해요. 자,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여기 숲길을 좀 걸었는데 곧은 나무가 있습니다. 곧은 나무가 있고 또 가다 보면 꺾여 있는 나무도 있고요. 또 벼락을 맞아서 쓰러져 있는 나무도 있고요. 그리고 자라다가 그늘이 너무 많이 져서 삐뚤게 자란 나무도 있어요. 다 온전한 나무입니다. 곧은 나무만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 여러분들께서 자꾸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아이가 장애가 있으면 온전하지 못하다. 세상에 완전한 존재는 없어요. 그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완전한 건 없어요. 우린 다 모두 다 부족한 존재이고 삶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살아나가는 존재일 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단순한 10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몸이 장애가 있든 비장애인이든 간에 인생의 첫 번째, 괴롭습니다, 인생은 본래. 내가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든 안 키우든 간에 괴로움은 항상 존재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두 번째 마음이 올라옵니다. 항상 우리는 의심을 해요. 내 삶이 왜 이렇지? 나만 이런 게 아닌가? 내 삶은 이렇게 괴로울까? 자꾸 이렇게 첫 번째 뭐다? 괴로울 것이다, 인생은. 두 번째, 의심할 것이다. 살아가다 보면 이 매 순간 괴롭고 의심하는 게 올라와요. 첫 번째 뭐다? 괴로울 것이다라는 거. 인생의 진리입니다, 이거는. 두 번째, 살면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온전하다 하도 의심하는 마음이 올라올 거예요. 이게 의심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이 마음들이 사라지지 않아요. 10가지의 마음들은. 세 번째 뭐다? 쉬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은 쉬지 못해요. 매 순간마다 생각이 올라오기 때문에 쉴 수가 없어요. 내가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우리는 매 순간마다 쉬지 못하게 머리가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못합니다. 네 번째, 우리의 인생은 항상 두렵습니다. 두려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두려움은 누구나에게 올라와요. 병에 걸리든 안 걸리든 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또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또 잃을 것이다. 잃을 것이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잃게 됩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건강해도 건강을 잃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인연을 세상에 아는 인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인맥들 다 잃을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철칙이에요. 여섯 번째 적어봅니다. 잊어버릴 것이에요. 잊어버린다고. 지금 여러분이 지적장애 친구, 자녀 또는 뭐 아픈 사연, 이별 이거 계속 기억할 것 같죠? 아닙니다. 잊어버립니다. 세상은 뭐든지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망각의 동물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이 고통과 괴로움은 결국 지나간다는 걸 알면 돼요. 솔로몬 왕자가 세공사에게 말했잖아요. 다윗 왕의 반지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새기라고. 우리 잊어버려요. 다. 고통과 괴로움은 언제나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일곱 번째, 아플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프고 저도 아프고 비장애인도 아프고 그리고 장애인도 아프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때문에 결국은 아플 것이다. 여덟 번째, 답을 찾지 못할 것이다. 살아가면서 해답을 찾는 이는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절하고 있고 명상하고 수행하는 거예요.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여러분이 깨닫고 뭔가 해탈하고 어떤 선정에 들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또 해답을 더 찾고 구하게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결국 해답을 찾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정답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홉 번째, 죽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고 비장애인도 죽고 장애인도 죽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인생의 진리예요. 마지막 열 번째, 잊혀질 것이다 라는 거. 잊혀질 것이다. 여러분도 잊혀지고 저도 잊혀져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잊혀집니다. 변화한다는 거예요. 재행무상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잊혀지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제법 무화가 되는 거예요. 다만 말미암아서 공의 이치로 생겨나고 사라질 뿐이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인생의 진리 10가지, 이거는 비장애이든 장애이든 우리 누군가에게나 다 찾아오는 진리의 말씀이다. 첫 번째 뭐라고요? 괴로울 것이다. 두 번째, 의심할 것이다. 세 번째, 쉬지 못할 것이다. 네 번째, 두려울 것이다. 다섯 번째, 잃을 것이다. 여섯 번째, 잊어버릴 것이다. 일곱 번째, 아플 것이다. 여덟 번째, 답을 찾지 못할 것이다. 아홉 번째, 죽을 것이다. 열 번째, 잊혀질 것이다. 자, 그래서 대학생들 한번 적어볼까요? 개, 관,
사정이라고 적어보세요. 계획, 관, 사정. 이게 무슨 뜻이냐? 관뚜껑을 닫을 때까지 그 사람의 삶을 진짜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관뚜껑에 들어가서 관뚜껑을 닫고 화장하러 들어갈 때까지 사람의 인생의 진짜 면모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적장애인의 아이로 엄마로서 힘들다. 지금 현실에 힘든 거는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관뚜껑에 들어갈 때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 행복이고 잘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때 그 당시에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다. 개관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너무 힘들다 하면 계속 힘든 일만 자꾸 생겨요. 아, 개관사정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아이들 키워보면 또 어떤 게 눈 감는 그 순간까지 모르지.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나에게 분명 이유 있는 그런 필요 곡절이 있겠구나. 우리의 이 인생의 진리 10가지를 매 순간마다 꿰뚫어 본다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중심을 잡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으로 부지런히 우리는 또 마음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회사를 다니다가 그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거를 좀 당하게 돼서 제가 정말 그 자살을 몇 번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딸은 지적장애 아이도 있고 그러다가 동생이 계속 제가 잠을 16시간에서 18시간을 잤어요. 그런 이제 회사에서 안 좋은 일로 있어서 진짜 숨만 쉬고 있었어요. 진짜 작년 한 8개월 동안. 근데 동생이 기점 명상, 이제 명상을 한번 들어보라. 근데 그때는 아예 그 소리조차도 아예 들어오지 않았어요. 음악조차도 못 들었으니까. 그러다가 지금 조금 이제 뭐 우울증 약에 공황장애 이제 약을 먹고, 근데 저는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제가 저희 그 자살할 결심을 한 3번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딸이, 지적장애 딸이 계속 저를 감시를 하는 거예요. 지적장애 딸이? 네, 엄마 뭐 하고 있냐고. 맨날 제가 카톡을 안 보면 문자라고 전화로 계속 하고. 근데 제가 저희 딸 때는 굉장히 사는 게 버거웠었거든요. 제가 또 이혼까지 한 사람이어서. 그래서 싱글맘으로 지적장애 아이를 키우고. 네, 그래서 정말 양육비 하나도 못 받고 저 혼자서 이렇게 하다가 작년에 번아웃이 돼가지고. 번아웃이 왔어요? 그게 다 온 거예요. 이제 다 직장 내 괴롭힘에다가 진짜 맨날 집에서 이 5층에 살면서 여기서 떨어지면 죽을 수 있을까? 그를 찰나에 맨날 저희 딸이 문자가 오는 거야. 엄마 뭐해? 밥 먹어. 빨리 일어나. 엄마 뭐 하고 있어? 창문 좀 열어봐. 그래서 버겁게 살았어. 그렇게 억지로 살다가 정말 귀찮게 할 정도로 뭐 절에 가자 어디 가자 하는데 전화도 안 받았어. 정말 동생한테 너무 미안한 게 수신 거부를 할 정도로 제가 굉장히 활발하고 사람들이랑 이 대관계도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그조차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지인들한테 다 얘기를 했어요. 오해를 할까봐. 나 지금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나 지금 우울증 약도 먹고 공황장애 약도 먹고 지금 하루에 16시간에서 18시간 잠을 자고 있다. 근데 내가 좋아지면 연락을 할게. 그리고 내가 혹여라도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오거나 하더라도 내가 전화 못 받아도 오해하지 마. 이제 그렇게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한 6개월 정도, 8개월 정도를 제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제가 적극적으로 심리 상담 선생님을 3분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딸 때문에 살아야 되니까, 제가 만약에 죽으면 저희 아들한테 이제 아들이, 위에가 이제 아들이고 밑에가 딸이 지적장애 딸이었는데 너무 진짜 죽고 싶어가지고. 근데 아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얘를 어떻게 또 얘한테 또 집을 지어줘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일어나야겠다. 그래서 선생님 이제 링크를 걸어줘가지고 이제 그걸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귀에 안 들어왔었어요. 정말 안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누워 있으니까 한 16시간을 집에서 누워 있다 보니 그냥 틀어놓고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듣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뭔가 조금씩 달라지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도 열어지게 되고, 그 앞에, 집 앞에 그 편의점도 못 나갔었어요.
그 편의점도 못 나갔던 걸 편의점도 이제 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또 베란다를 열면 이제 산이 보이는데 그 산도 이렇게 커튼도 이제 좀 열게 되고, 예, 그리고 지금 이 명상을 계속 듣고 이제 차츰 좋아지고, 동생한테 이제 어디 절에 간다 그러면 이제 한번 갈까 하다가 또 일찍은 못 가요. 한 오후 한 4시 5시쯤 돼서 그때서 또 이제 가자고 하고, 그러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우울증 공황장애야, 그리고 심리 상담을 제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선생님이 이제는 약도 먹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제가 이제는 사람들한테 연락도 해요. 저 이제 괜찮다. 제가 작년에는 죽었던 사람이었다. 나는 죽으려고 3번을 했던 사람인데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라 나는 작년에 어차피 죽었던 사람이고 다시 이제 새롭게 살 거다. 그래. 예, 그래서 제가 이름도 작년에 제가 원래 바꿨는데 이름도 제가 이름도 개명까지 지금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새롭게 살 거니까 나 이제 새롭게 살 거야. 나 그리고 이제는 내가 왜 사람들이 왜 개명을 이 나이에 하냐고, 50 넘어서 개명을 왜 하냐고.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막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 건 아니지만 나는 예전에는 조금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게 살아왔다면, 뭐 이게 인생 사는 게 다 힘들겠지만 나중에도 힘들겠지만 마음이라도 평안하게 살고 싶어서 나 개명할 거야. 그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계속 이제 기점 명상, 자다가도 그 자면서도 계속 그 이제 기점 여기 옆에다가 틀어놓고 자요. 하루 종일 틀어놔요. 그러면은 우리 아들이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그 아침 이제 자다가, 그래서 제가 불면증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요. 사람들이 잠을 잘 자냐고, 그래서 아니 얘기하는데 그 최은쌤 듣고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희망이야, 이제 그 얘기를 몇 번 이제 되뇌다 보면은 잠이 그냥 와요. 그리고 뭐 꿈도 안 꿔요. 그러니까 굉장히 숙면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딱 정시에 딱 일어나서, 예전에는 밥 한 끼를 아이들도 못 챙겨줬는데 지금은 아이들도 이제 일어나서 다 케어도 하고, 지금 이제 사람들도 다 만나고, 지금 동생이랑 또 같이 이렇게 또 왔어요. 예, 같이 이렇게 더불어서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다 많은 스트레스로 몸과 정신이 힘들어져서 쉬고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서 제가 지연강박, 청결강박으로 답답하고 괴로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 순간 해야겠다 생각하고 움직이려 하면 완벽주의 때문인지 하려는 일들을 바로 해야지 못해 또 그런 제 자신을 자책하고 답답하고 괴로워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순간 늘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어디 계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회사는? 그만둬가지고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힘들 때는 좀 그만두고 쉬어도 괜찮죠. 회사 생활을 지금 이 그만둔 회사가 몇 번째 회사예요? 4번째인 것 같아요. 네. 보통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에 머무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1년은 항상 있다가 나왔던 것 1년 있다가 네. 나왔죠. 그럼 본인이 조금 지긋하게 이렇게 머물러서 오랫동안 일하는 게 스스로가 힘든 그런 심정이 있어요? 그런 건 생각은 안 해봤었는데 할 때 제가 좀 제 몸을 다 버리면서까지 정말 좀 너무 열의에 차서 좀 집중을 하는 편이었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자꾸 번아웃처럼 오고 네. 마음이 힘들고 왜 적당히 하는 게 잘 안 돼요? 저도 어렸을 때는 좀 잘 몰랐는데 제가 조금 나이가 들면서 체력적으로도 좀 힘이 들었고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심리나 이런 걸 공부하는 친구가 있어서 이제 제가 봤을 때, 근데 상담하면서 알게 된 게 제가 생각보다 저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편하게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불만이나 이런 상황이 있어도 그냥 제가 감내하고 그냥 제가 하는 스타일, 그리고 좀 이거 저 잘해야겠다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좀 버티는 스타일이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좀 더 오래 있기 힘들고, 그리고 또 항상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상사나 이제 주변에서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항상 일이 많은 곳이었고 항상 혼자 다 해라, 뭐 제가 요청을 하더라도 그런 게 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가 좀 심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군데 중에서 이렇게 1년 하다가 그만두고 1년 하다가 그만두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좀 쌓였겠네요. 장사를 하시거든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사업하려고 하는 생각은? 그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서포트 하는 걸 좀 더 잘한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 옆에서 모시다 보니까 아, 사업은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조금 기질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았고 저는 그런 카리스마가 없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카리스마가 없으면 한 3년은 일해요. 본인 카리스마가 있어서 그래요. 본인이 본인을 잘 못 보는 거예요. 네. 자신의 개성이 강하고 네. 자신의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오히려 여러 곳에 있으면서 이거 저거 많이 공부했으니까 크게 뭔가 사업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요즘에는 네이버 뭐 스마트 플레이스 되게 많잖아요. 네. 할 수 있는 혼자 할 수 있는 개성적인 자기만의 어떤 인프라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은. 네. 그리고 대중들 그런 거는 이제 택배만 잘 보내고 댓글로 소통하면 되고 그래서 깔끔하게 본인이 청소하는 거나 이런 거 봤을 때 하나 댓글 하나 사람들의 소통 하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거예요. 성질 자체가. 네. 그래서 그 기질을 잘 이용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 많은 데 가서 인연되는 사람들한테 자꾸 부딪히고 그게 평생 그렇게 갑니다. 지금 매번 1년 동안 그렇게 했다면 머물 확률이 적어요. 직장역에 계신 분들은 보통 20살 때 들어가면은 그 일을 계속해 나가는 분들 대부분 많고요. 여기 지금 우리 함께 봉사하시는 분들도 다 5년 넘은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느 곳에 가든 그럴 기질이 있어요. 그게 나쁘고 좋은 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신은 사업을 하고 어떤 비즈니스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질이 있다 보니까 회사 가서 인연을 자꾸 만나는데 그런 분들과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30대예요? 네, 지금 30대 중반입니다. 중반이면은 네. 경험도 해봤겠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찾아봐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제가 조금 무언가를 하려 할 때 제가 생각보다 학창 시절 때를 좀 돌아봤더니 저한테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의심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저도 되게 여기 오게 된 것도 어머님이 추천해줘서 왔거든요. 엄마는 안 오시고 엄마 해외에 계셨는데 해외에 계셨는데 네, 그래서 말 잘 듣네요. 네. 잘하셨어요. 해외에 계신 엄마의 말을 와도 모르고 안 와도 모를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고민을 또 이렇게 얘기해줘서 고맙고 뭘 실천 잘하고만은 뭐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한다. 지금 자체는 질문 자체는 소심해 마음이 딱 마음을 열어. 본인이 지금 자세나 있는 표정이나 마스크는 꼈지만 눈빛이나 모든 것들이 말투나 자세나 이런 거 봤을 때 자신이 일을 하면 잘해 나갈 상황이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자꾸 내가 소심하고 학창 시절에 어땠고 어떤 그런 마음이 부족하고 그런 걸 본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알 속에서 깨지를 못해. 학창 시절에 알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으니 35세. 그 알을 왜 가지고 있냐고. 저는 그러면은 맨날 아토피에 왕따에 항상 그랬단 말이에요. 주판 준비에 못 해오는 아이는 고아원 아이하고 저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항상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얼굴이 빨간 고무다라에서 제가 별명이 얼굴에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진물이 계속 나서 그걸 군대 가기 전까지 그렇게 항상 고개 숙이고 다녔는데 그러면 나는 그러면 아직까지 그 알 속에 있는 그 존재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과거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알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깨줄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신히 엄마가 계셔가지고 근데 해외에 있네. 그러니까 그리고 정한쌤한테 이렇게 보냈으니까 줄딱동시가 되는 거예요. 같이 깨면 되는 거예요. 본인의 그것이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해요. 본인이 그런 존재라는 그 관념 속에 쌓여 있으면 눈 감을 때까지 그런 존재가 돼요. 이제 시작할 때예요. 35이면 아마 110살까지 살 거예요. 지금 50인 분들은 100살 이상까지 살고 120살 이제 앞으로 의료가 계속 이렇게 발달되니까 근데 본인이 그 마음으로 평생 살래요? 안 좋잖아 그거.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어떠한 상황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어떠한 상황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나는
그 길을 밝히는 존재이다. 나는 그 길을 밝히는 존재이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 흔적도 없는 그 인연을 흔적도 없는 그 인연을 집착하지 않겠다. 집착하지 않겠다. 미래에 얽매이지 않겠다. 미래에 얽매이지 않겠다. 찾아오지 않을 미래를 찾아오지 않을 미래를 훌훌 털어버리겠다. 훌훌 털어버리겠다. 나는 오로지 지금 이 순간, 나는 오로지 지금 이 순간, 내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순간, 내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순간, 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이는 순간, 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이는 순간, 살아있는 이 순간에 집중하겠다. 살아있는 이 순간에 집중하겠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되돌릴 수 없다. 되돌릴 수 없다. 과거는 어떠한 경우든 과거는 어떠한 경우든 내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내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나는 지금 이 순간 현존한다. 현존한다. 내가 내 삶을 만들어간다. 내가 내 삶을 만들어간다. 그 누구도 그 누구도 내 삶을 방해하지 못한다. 내 삶을 방해하지 못한다. 바랄희 바랄망 바랄이 바랄마 그 누가 뭐라 해도 그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바로 희망이다. 내가 바로 희망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박수 한번 주세요. 잘할 수 있어요. 알 속에 살았구나. 전한쌤 말씀하셨듯이 깨는 건 내 문제구나 이 생각 딱 하고 하나하나 찾아보고 하나 지금부터 준비해. 인생은 너무나 즐거운 여정이에요. 내가 얼마나 뒤에 어머니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내가 네 나이 돼봐라 내가 말이야 내가 뭐라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정임님 어머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근데 또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인생의 청춘 시절에 인연에 이렇게 명상과 마음 공부를 통해서 뭔가 삶의 변화를 주려고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 예전에 여러분들 20대 30대 맨날 나이트클럽 둥둥절리는 회관 가셨잖아요. 거기서 콜라 먹으면서 맥주 먹으면서 머리 흔드셨잖아요. 근데 나올 때 얼마나 허무합니까? 알겠다. 그거 알죠? 허무함. 근데 마음 공부하고 나갈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그 즐거움, 술 먹고 담배 태우고 유의를 즐기고 이성을 만나고 그때는 내 몸에서 도파민이 막 생겨요. 막 흥분되는 아드레날린이 막 생기고 좋아요. 근데 그건 오래 가지 못해요. 금세 또 시들어져요. 근데 그건 중독성이 있어서 또 주말 되면 또 클럽으로 가고 있는 내 모습이 있어요. 그게 반복돼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이제 회관 가고 나중에 콜라텍 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함 잡아주이소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인생 그것도 인생 좋아 좋은데 그러니까 자꾸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이 뇌의 호르몬에 솟지 말고 그냥 어디 있든 클럽에 있어도 편안하고 클럽에서 양주 안 먹어도 비교하지 않고 근데 맥주 기본만 먹어도 편안하고 누가 명품을 입어도 내 마음 편안하고 그렇게 되면은 진짜 논두렁에 앉아도 그곳이 대웅전이고 성당이라니까요. 마음 편안한 도를 깨치면 여러분이 클럽을 가든 아니면 산에 등산을 가든 그 어느 순간에 또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그 명상과 마음 공부는 나를 내 인생을 바로 서게 하는 인생의 돛대를 키우는 그런 수행이다. 공감하세요? 오늘 이상 선생님 만나보면서 감격의 눈물이 막 흘렀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거 들은 지가 한 2개월 되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들으면서부터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걸 자꾸 명상이나 호흡이나 이런 걸 해보니까 내 마음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실로 나를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이끌어주시는 선생님이 누구실까? 그래서 한번 뵙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오늘 그거를 제가 저를 신청서를 못 냈거든요. 그랬는데 오기도 조금 바빴는데 오늘 제가 나는 오늘 여기를 못 왔다 가더라도 20만 원 알고 가면 다음에 올 때 내가 힘들지 않게 하고 오겠다 싶어서 왔는데 물어서 왔는데 문 딱 닫고 안 열어줄 것 같은 2시 이후에는 안 저기 할 것 같았는데 내가 조금 늦었을 거예요. 그런데
들어와서 이렇게 신청하게끔 해주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했고 야, 또 참. 그 정말 행복을 가르쳐 주시는 분 얼굴을 배워서 너무 감사했고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교포입니다. 예, 저 한국 생활한 지 한 10여 년 돼서 경제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좀 괜찮았는데 마음이 항상 불안해서 그냥 그걸 찾던 중에 우연하게 기점명상을 만났어요. 그 만나고 나니까 왜 인제야 만났지 해서 매일과 같이 그걸 그냥 보니까 뭐 저도 모르게 이것저것 너무 이렇게 내 마음이 좋으니까 좋아지는 것 같아서 지금은 뭐 명상, 그다음에 100일 필사, 그다음에 21일 이거 그냥 하고 있거든요, 혼자. 옛날에도 전에 마음이 어쨌든 조금 힘들어서 그 마음 수련 이런 데도 찾아가 보고 했는데 뭐 별로 해결이 안 되더래요. 그래도 일은 해야 되고 그래 하다 보니까 이걸 만나서 얼마나 진짜 왜 인제야 만났지 하고 많이 후회했어요. 이거 내가 이제야 인연이 됐지 시절 인연이 왜 인제야 나한테 찾아왔지 하고 그냥 그랬는데 책을 보다 보니까 그게 적힌 게 그동안 쌓은 업이 뭐 눈덩이가 크면 조금만 이렇게 굴려도 그만큼 그게 또 나한테 돌아온다. 이게 딱 마음에 너무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시절 인연이 이제 만났고 또 그동안에 내가 쌓은 업이 또 그만큼 나한테 또 큰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돼서 오늘도 진짜 시간을 낼 수 없는 상황에 그냥 어떻게 해서 오다 보니까 아까 조금 늦어서 왔습니다. 만나 뵈서 너무 반갑고요. 그냥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서 고맙습니다. 중국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뭐 탈북민, 조선인 족들 많아요. 저희 기점명상 가족 중에서. 그리고 여기서 와서 제일 많이 느낀 게 그 자원봉사하는 거 저는 그 TV에서 옛날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이 혼자서 너무 이렇게 존경스럽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나한테는 나하고는 상관없지만 참 존경스럽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거 몰랐는데 이걸 만나고 그게 어떻게 우연하게 이렇게 그게 돼서 한번 그런 데도 나가봤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좋은 거예요. 봉사까지 벌써 다 해보셨구나. 네, 열심히 앞으로 그냥 재밌게 해나가겠습니다. 살아요. 그래요. 아유, 박수 한번 주세요. 내가 운이 좋아지고 그리고 또 행복해지고 그리고 삶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살아가려면 운이 좋아지려면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지금 상태다. 저는 마음의 지금 상태가 가장 현존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사람은 평온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온할 수 없는데 어떻게 평온할 수 있습니까? 현존에 머무르면 평온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면 지금 여러분이 박수를 딱 쳤을 때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이 소리만 들릴 뿐이잖아요. 이 소리만 딱 들었을 때는 내 생각이 사라지고 오로지 이 소리를 듣는 자만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걸 놓고 또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집중이 안 되다 보면 또 생각이 올라오고 오늘 저녁 뭐 먹지 이런 생각 올라오고 이 순간에 현존하는 것 집중이 아니에요. 집중과 몰입은 명상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몰입하고 집중하는 것은 다만 그것에 내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명상은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명상은 지금 내가 빠져 있는 나를 지켜보는 게 명상이에요. 내가 지금 빠져 있구나라고 딱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알아차리는 게 명상이에요. 식사를 하면서도 명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먹고 있구나. 최근에 폭식하시는 분들, 그런 폭식해서 살이 많이 찌신 분들, 주변에 지인들 중에서 폭식을 많이 하는 분들, 먹는 그 순간은 자기가 의식을 잃어버릴 정도로 내가 뭘 먹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뭔가를 먹는데요. 그리고 배가 많이 부르고 나면 내가 이만큼 배달 음식 시켜서 빈 그릇과 남아있는 음식을 내가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먹을 때는 이미 어떤 걸 먹고 내가 뭘 시켰고 그 상태도 잊어버리고 그냥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 상태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빠져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과 몰입, 어디 빠져있는 거랑은 전혀 다르다. 내가 지금 명상하는 경우는 내가 지금 뭘 먹고 있고 뭘 들고 있고 내가 지금 입으로 뭘 들어가고 있는 이 상태를 알아차리는 게 명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 매 순간마다 내가 집중하고 몰입하는 게 아니라 집중하려고 하는 내 마음을 지켜보고 몰입하려고 하는 내 마음을 지켜보는 것. 그게 명상입니다. 그러니까 걸을 때도 내가 지금 정확하게 걷고 있구나. 나 열심히 걸어야지. 걷기 명상해야지. 땀 펄펄 흘리면 이건 운동이에요. 명상이 아니라. 근데 걸으면서도 내가 지금 팔이 움직이고 있고 숨을 들어가고 마시고 있고 날씨가 어떻다고 느끼고 있고 좋다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날씨를 좋게 느끼는구나. 내가 왼발이 나가고 오른발이 나가는구나. 하나, 둘, 왼발, 오른발. 내가 발이 어떻게 움직이는구나. 태양은 어떻게 나를 내리쬐는구나.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게 명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은 명상을 자꾸 이렇게 앉아서 뭔가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이걸 명상이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명상의 한 종류일 뿐이다. 앉아있는 것은 한 종류일 뿐이에요. 이게 가장 집중이 잘 되기 때문에 많은 성인들이, 구도자들이 이렇게 명상을 하는 거예요. 걸어 다닐 때도 명상이 될 수 있고 차 한잔을 할 때도 명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서울에서 오신 우리 수행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환님. 서울 수업을 들었습니다. 귀천명상센터에서 그 수업을 듣고 반해서 제주도까지 날라왔습니다. 공황장애로 숨이 잘 안 쉬어졌는데 이제는 길게 호흡이 편하게 되네요. 항상 어느 순간에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빛나는 희망의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채환님,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저 사실 이곳을 떠나기 싫어요. 어떡하죠, 이렇게. 여기 와서 한 번도 안 울었는데 처음 우는데 떠날 때가 되니까 너무 가기가 싫어서. 선생님, 어떡해요? 아, 그렇군요. 우리 서울센터에서 수업을 할 때랑 제주센터에서 수업할 때랑 좀 달라요? 어때요?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1박 2일이다 보니까 좋은 사람들도 더 오래 같이 얘기 깊게 할 수 있고 더 명상도 훨씬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더 깊게 알았고 진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심리적 불안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질문자께서는 언제 정도부터 명상을 했는데 이 공황장애가 숨이 안 쉬어졌던 경우가 언제였고 좋아지고 지금 호흡이 편하게 되는 경우는 또 언제였습니까? 최근에 공황장애가 이제 한 달 전에 제일 심했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뭐 다 가보고 서울에서 이 수업을 한다고 해서 신청을 했어요. 한 달 전에. 근데 신청을 하고도 사실 한 번 제가 미뤘어요. 그날 너무 심해서 증상이 그러니까 그 전날도 그렇고 숨도 안 쉬어주고 계속 울기만 하고 어떻게 손발 다 떨리고 죽을 것 같고 응급실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이제 약도 되게 세게 먹고 있었고 근데 그게 한 3개월 정도 아팠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서울에 딱 갔는데 1시간 동안 하는데 또 패닉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호흡을 하라는데 너무 답답하고 코로 들이쉬라는데 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숨호흡이 너무 짧은 거예요. 간당간당하고 그냥 이렇게. 그래서 1시간 하는데 막 어지럽고 힘들고 막 나가고 싶고 그랬거든요. 근데 1시간 딱 지나고 나니까 조금씩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업 끝날 때쯤에 진짜 너무 오길 잘했다 그 생각을 했죠. 근데 너무 시간이 짧았어요. 4-5시간 그 시간이 저한테 너무 짧아서 제주도로 이제 바로 또 신청을 해서 온 거고요. 그래서 1박 2일 너무 귀중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갈 걸 생각에 눈물이 자꾸 나서요. 서울 수업할 때도 눈물 한 번 안 흘리고. 가기 싫어요. 그래요. 일단은 여기 제가 키우는 옆에 장군이가 있어요. 집이 하나 비었더라고. 장군이 옆에 새 집으로 전명상을 이렇게 마음에 담아주셔서 감사하고 일단 본인의 숨도 살리고 호흡도 편안하게 해줬기 때문에 어떠한 이렇게 의지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떠한 곳에도 의지처를 삼으면 안 돼요. 공자께서도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 신을 공경하되 신을 곁에 두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어떠한 곳에도 의지처를 삼으면 안 돼요. 이게 무엇이냐?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 그 어떠한 존재도
공경을 하고 존경을 하되 내가 그것에 의지하지 마라 라는 의미예요. 고타마 시타르타도 유훈으로 남기신 게 자 등명, 법 등명이잖아요. 내가 말한 설한 법은 아무것도 없다. 오로지 너 자신을 등불로 삼아. 내가 말한 진리가 설한 게 없기 때문에 그저 그 설한 것 중에서 너희들이 마음속에 와닿는, 우리가 그걸 대기설법이라고 하는데 딱 나에게 와닿는 것만 잘 흡수해서 그걸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 살아나가라. 이제 한 단계 더 성숙되려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런 마음 일어나면 뭐 1년에 한 번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1박 2일 또 여기 쉬러 오면 되고 쌤 항상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한 이제 우리가 어찌 보면은 기댈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 오면 되고 그리고 힘들 때 유튜브 기점 명상 들었고 또 실시간 월, 화, 목요일 날 수업 들으면서 지금의 이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 그냥 한 번도 여기서 오지 않는 분들은 좀 달라요. 그래서 현장에서 법문을 듣고 한번 와서 이렇게 느끼고 인터넷으로 듣는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잘 살아가시고 이제 강을 건넜어요. 어느 정도 그 호흡이 멈춰지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 얼마나 살기 힘들었어요. 근데 본인이 3개월 정도에 얼마나 짧게 어떤 분은 3년, 5년, 10년에 대해서 이걸 만나서 바꾸려고 하니까 더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참 행운아예요. 3개월 동안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우연찮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됐으니까. 그리고 본인은 실천한 거잖아요. 가만히 그냥 영상만 보고 있지 않고 찾아오고 움직였잖아요. 저는 그 자체가 본인이 이미 그것에서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아픔에서. 실천하는 사람은 어떠한 아픔도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다만 구하지 않고 실천하는 자는 그 어떠한 고통과 역경도 사라진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만 구하지 않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자에게는 그 어떠한 고통과 괴로움도 멀어진다.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고통과 괴로움도 머물러 있지 못해요. 방 안에서 문 닫고 있는 분들, 게임만 하고 있는 분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녁까지 누워만 있는 분들,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분들 무조건 나오고 실천하고 움직여야 돼요. 근데 본인은 그런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본인은 희망이에요. 잠시 어둠이 내 숨을 막고 호흡을 거칠게 했을 뿐이지 당신은 빛나고 있기 때문에 빛은 어둠을 이겨요. 빛만 딱 비치면은 수천 년 동안 어두웠던 동굴도 금세 밝아지는 게 빛의 힘이에요. 스스로 움직이는 자등명하는 빛의 힘을 가진 본인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하고 항상 나야 잘했다. 오늘도 실천해준 서울과 제주를 찾아온 내 모습과 내 마음에 진심으로 고맙다. 나야 내 마음아 고맙다. 사랑해. 이렇게 매일매일 자신을 북돋고 아껴주고 돌봐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참 고맙겠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분들 상품권도 타고 뭐 운이 좋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얘기해 드릴 것은 바로 호흡의 중요성이에요. 공기를 잘 마시고 공기를 잘 내뿜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 호흡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숨쉬기의 방법이 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지, 이걸 우리가 한번 10가지로 구분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호흡을 기본적으로 잘 하게 되면 가장 인간에게 좋은 점은 스트레스가 감소가 돼요. 자,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호흡해 또는 숨이 잘 안 쉬어질 때 빨리 긴 호흡을 해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닐봉지를 불기도 하고 다시 마시기도 합니다. 이게 과호흡이나 호흡이 부족할 때, 특히나 공황장애 같은 것이 온다든가 갑자기 조증이 발생한다든가 갑자기 심장이 두근두근 뛴다든가 갑자기 사람이 마음이 답답하고 화병처럼 뭔가 뭉쳐있다는 느낌이 들 때 빠르게 올바른 호흡으로 긴 호흡과 긴 숨을 내쉬면서 호흡을 조절해 줘야 됩니다.
이 호흡을 잘하는 것만으로도 몸속에 있는 호르몬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분비가 현저히 감소가 돼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증명된 것이기 때문에 들숨을 깊게 쭉 들이마시고 이때 보통 코로 들숨을 들이마셔야 됩니다.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코로 내쉬어도 좋고 입으로 내쉬어도 좋아요. 근데 입으로 내쉴 경우는 입을 작게 해서 내쉬어야 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코로 깊게 한번 숨을 쭉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입으로 후 내쉬어 봅니다. 다시 한번 코로 깊게 숨을 쭉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입으로 후 내쉬어 보세요. 다시 한번 코로 깊게 숨을 쭉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 봅니다. 지금 우리가 3번 정도 코와 입으로 호흡을 했는데 이것만으로도 우리 몸에서 매 순간마다 발생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분비가 현저히 감소됩니다. 심신이 안정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이 호르몬이 점점 더 줄어가면 몸의 심신이 안정되고 마음이 편안하게 바뀝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울하지 않으려고 해도 뇌에서 그런 반응을 하고 이 세로토닌의 분비, 뇌 균형을 이렇게 망가뜨리면 호르몬이 우리가 아무리 우울하지 않으려고 해도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호르몬의 작용은 우리가 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는 호르몬을 조절하는 약을 드시는 게 가장 좋고 병원에 가서 이것의 보조제로 명상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면서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약이 체험, 제가 주변에 중에 16알을 드시는 분이 계셨어요. 정신과 약을. 근데 지금은 명상하라고 지금 3알로 줄이셨어요. 그리고 항상 약은 가지고 다녀요. 약을 안 먹는다가 아니라 이렇게 줄여나가면 돼요. 그래서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 술도 단번에 끊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담배도 똑같고 단번에 딱 끊으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많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호르몬의 작용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내가 내 호르몬의 영향으로 내가 기분이 이렇게 바뀌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걸 스스로 유추하고 항상 알아차려야 돼요. 그냥 난 왜 이래? 난 왜 이런 생각이 자꾸 일어나? 그 사람 때문이야. 그게 아니라 내 호르몬적인 영향이다. 특히나 여성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주기가 있을 때 호르몬의 변화가 많이 생기잖아요. 손이 붓기도 하고 얼굴도 붓기도 하고 매 순간마다 변화하잖아요. 생각도 변화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내가 어떠한 상황이 되면 조금씩 뭔가 변화할 때는 이때는 내 기분의 변화를 호르몬의 영향을 받고 있구나라고 이제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난 또 왜 이래? 난 왜 이래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그러면은 받을 때는 호르몬의 영향이 있구나. 근데 이 호르몬의 영향이 있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호흡을 길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거 한 서너 분만으로도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분비가 현저히 감소된다는 걸 우리가 알면 돼요. 자, 그리고 호흡을 하면 좋은 두 번째, 우리 몸의 면역력이 강화가 됩니다. 호흡을 잘하면. 우리가 균형 잡힌 호흡을 하면 그래요. 자, 균형 잡힌 호흡이 면역력의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호흡이라는 거예요. 균형 잡힌 호흡은 어때요? 들숨과 날숨이 항상 일정하게 동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산을 올라가는데, 한라산을 올라가는데 균형 잡힌 걸음으로 올라가면 오랫동안 갈 수 있고 지구력도 커져요. 그래서 42.195km 마라톤을 풀코스를 뛸 때 균형이 안 잡히면 오버페이스가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1등 하다가 중간 지점 가다가 다 떨어지게 돼요. 똑같아요. 균형을 잘 잡아야 해요. 호흡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균형 잡힌 호흡이 되면 우리의 면역세포가 활성화됩니다. 균형 잡혀야 돼요. 세포는 항상 파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파동이 있는데 우리의 호흡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호흡이 탁탁 쳐요. 이렇게 탁탁 치면 우리 몸에는 하루에 100개에서 1000개 이상의 암세포가 가만히 있어도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걸 다 잡아먹는 게 백혈구예요. 근데 이 백혈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호흡을 균형 잡게 해주셔야 됩니다. 어떠한 암세포가 생겨도 백혈구가 항상 균형적으로 활동을 해주면 암세포가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든가 걱정이 많이 있든가 그리고 스스로가 호흡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때부터 균형이 깨지고 면역세포의 활성화가 촉진되던 것이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호흡이 우리 면역 시스템의 세포들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나 감기, 바이러스형, 감염병에 대한 저항력이 지대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스트레스에 약한 분들은 꼭 감기를 달고 삽니다. 기관지염도 그렇고 갑상선도 그렇고 호르몬적인 질환들도 자꾸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균형 잡힌 호흡을 할 수 있는가? 이때 우리가 산을 오를 때도 균형 잡힌 하나 둘 해야 됩니다. 어떤 데 빨리 뛰다가 가면 금방 지쳐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오를 수가 없어서 앉아있게 됩니다. 앉아있어도 쉬어도 너무 오랫동안 쉬면 다시 일어설 힘이 사라지게 돼요. 똑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균형 잡힌 호흡을 한다. 이건 균형 잡힌 호흡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보통 명상 중에서 기점 명상 중에서 뭐 2-4호흡법 이렇게 치면 나와요. 2초 들이마시고 2초 멈추고 4초 내쉬고 또는 5호흡법 이렇게 5호흡법으로 치면 나옵니다. 5초 들이마시고 5초 내쉬고 이렇게 균형 잡힌 호흡법을 스스로가 평상시에 연습해 놓습니다. 그러면 내가 활동할 때나 걸을 때는 균형 잡힌 호흡이 잘 안 돼요. 빠르게 걸으면 숨이 가쁘기도 하고. 그래서 마라톤 선수가 매일 마라톤을 42.195km 뜁니까? 안 뜁니까? 안 뛰죠. 자기만의 스타일로 하루에 5km, 10km를 뛰어주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무릎이 다치기도 하고 인대가 늘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페이스를 잘 조절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이 뭔가 2시간, 3시간, 1시간씩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운동도 적당한 시간 20분 하고 멈추고 또는 호흡을 한 5분 정도 하고 또 나중에 반나절 있다가 한번 5분 해보고 이렇게 내가 몸의 근육을 키우듯 호흡의 근육을 키워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바로 균형 잡힌 호흡을 위해서 수시로 체환 호흡법 치든가 기점 명상 호흡법 쳐서 2-4호흡법이나 뭐 스트레스 해소 호흡 요거 다 균형 잡히게 제가 시간을 맞춰 놨거든요. 요런 걸 시간이 될 때마다 하루에 5분 정도 호흡 명상을 하면 균형 잡힌 호흡으로 통해서 내 면역세포의 활성화 촉진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면역력이 강화된다. 호흡 명상을 하면 숨쉬기를 하면 두 번째 면역력 강화가 된다. 자, 세 번째는 정신 건강이 개선돼요. 우리가 우울증이 지금 20대에서 가장 많습니다. 우울증 자살 시도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1년에 4만 명 정도 돼요. 그 중에서 자살을 직접 해버리시는 분들이 1만 3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20대가 가장 자살률이 높고요. 그리고 20대가 그만큼 우울증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신 건강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핵 개인화되고 더욱더 개인화되고 1인주의, 이제 개인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신 건강이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자유의지입니다. 자유롭고 싶어 해요. 누군가에게 구속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헌법에도 자유평등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원하는 마음,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북한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자꾸 탈북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인간에게는 연대의지가 있어요. 연대의지.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연대되어서 뭔가 하고 싶어 해요. 사회성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더불어 살아가고 싶은 의지가 있어요. 연대가 안 되면은 자기 안에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소통을 해야 돼요. SNS가 됐든 문자가 되었든 전화가 되었든 가족이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소통할 사람이 좀 필요합니다. 일기를 쓰는 것도 소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책을 쓰는 것도 소통이라고 할 수 있고
걷는 것도 소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연과의 소통이. 꼭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을 걸으면서 자연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고양이 키우고 반려동물 키우는 것도 소통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와 소통의 의지, 연대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고양이를 키우다 보면 여행을 가기가 힘들어요. 또 개를 키우다 보면 여행 이것도 자유의지에서 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의지와 연대의지에서 항상 중도를 지켜야 돼요. 너무 자유로워도 안 되고 너무 연대적으로 가버려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중도를 잘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정신건강이 개선되는 이유는 호흡을 잘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는 방법을 본인이 터득하게 돼요. 호흡만 잘해도 우리가 화가 나면 호흡이 가빠지고 두려우면 호흡이 가빠져요. 근데 호흡 기법만 잘해도 정서적인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심리적으로 안정하게 되고요. 그러면 정신건강이 개선되게 됩니다.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에 호흡 명상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건강이 안 좋든가 우울하든가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산에 가 있으면 산에 좋은 공기를 내가 들이마시고 내 안에 안 좋은 우울과 스트레스를 다 내뿜어 버린다 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지금 내가 맑은 뭔가를 기운을 들이마신다고 생각하고 한번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세상에 후 한번 내뱉어 보세요. 다시 한번 쭉 한번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세상에 한번 후 내뿜어 보세요. 이번에는 불안과 우울 모든 것을 들이마시고 이 세상 바깥으로 모두 다 후 뱉어버립니다. 네,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의 정신건강에 매우 도움이 된다. 세 번째였어요. 호흡에 대한 중요한 거. 자, 호흡 명상을 하고 숨쉬기를 잘하면 네 번째로 좋은 건 바로 혈압의 조절입니다. 혈압이 조절이 돼요. 고혈압도 똑같고요. 저혈압도 똑같아요. 호흡을 잘하면 이 두 가지 고저의 모든 혈압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는 호흡은 어떤 호흡이냐? 깊고 천천히예요. 평상시 호흡이 아니라 깊고 천천히. 깊고 천천히 하면은 혈압이 조절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특히 고혈압이신 분들은 깊고 천천히 호흡을 하다 보면 금세 혈압이 낮아집니다. 깊고 천천히. 자, 우리가 깊고 천천히 한번 해보죠. 천천히 숨을 한번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편안하게 다시 한번 깊고 천천히 다시 한번 편안하게 자, 특히나 고혈압의 관리를 위해서 꼭 여러분들은 고혈압에 있으신 분들은 이 깊고 천천히 한 호흡 한 호흡 하시는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깊고 천천히 하는 호흡이 질환의 위험을 전적으로 감소시켜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하는 호흡이 힘들면 교호흡을 해도 돼요. 교호흡이란 엄지손가락으로 한쪽 코를 막고 숨을 한번 쭉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 코를 막고 집게손가락으로 막고 코로 다시 한번 엄지손가락으로 막고 들이마시고 반대편 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 막고 잘하셨어요. 혈압, 고혈압이 있든가 혈압 조절에 좀 도움이 되고 깊고 천천한 호흡이 힘드신 분들은 체완 치셔서 교호 호흡이라고 치면 요거 하는 방법이 나와요. 그거 틀어놓고
한 5분만 정도, 3분도 괜찮아요. 그 정도만 해도 혈압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숨쉬기와 호흡 명상을 하면 좋아지는 5번째는 호흡기 질환의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호흡기 질환하면 가장 많이 걸리는 게 감기예요. 그리고 기관지염입니다. 호흡기 질환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깊은 호흡과 천천히 하는 호흡을 하다 보면 우리의 장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폐 기능이 활성화가 돼요. 우리의 폐는 쓰면 쓸수록 더 깊이 들이마시고 더 천천히 내쉬면 내쉴수록 그것이 더 기능이 향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항상 숨이 가쁘고 숨이 얕은 사람은 그 폐의 기능도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천식이나 기침이 많은 사람 있죠. 가래가 많이 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호흡기 질환을 천천히, 깊은 호흡이에요. 깊은 호흡이 곧 천천히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깊은 호흡을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린다면 한 곳을 지그시 바라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어플 많잖아요. 촛불 어플 같은 거 하나 켜놓고 휴대폰으로 보면서 해도 되고, 아니면 물 한 잔이나 차 한 잔 떠놓고 그 찻잔을 보면서 해도 깊게 호흡이 돼요. 아니면 바다를 본다든가 강을 본다든가 숲을 본다든가 그렇게 해도 호흡이 깊게 됩니다. 더군다나 폐에도 좋겠죠. 공기 좋은 곳에 가면. 자, 호흡하고 그리고 숨쉬기를 잘하면 5번째는 호흡 질환 관리에 도움이 된다. 자, 6번째 가겠습니다. 6번째는 뭐냐? 숙면을 유도시킵니다. 깊은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잠이 보약이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잠을 잘 자는 것만 해도 회복이 좋아져요. 우리가 병에 걸릴 때 잠을, 수면제를 꼭 먹게 하죠. 같이 약 속에 들어가 있죠. 포함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 깊은 숙면을 자고 나면 몸의 회복이 빨라지고 몸의 모든 세포들이 잠을 잘 자면 활성화가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호흡 명상을 잘하고 숨쉬기만 잘하는 기법을 해도 수면의 질이 항상 좋아집니다. 향상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도 478 호흡법이라는 것을 개발했죠. 전장 속에서도 군인들이 잠을 잘 수 있게끔 깊은 피로를 회복하는 호흡법이 바로 478 호흡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4초 들이마시고 7초 멈추고 8초 동안 내쉬는 거예요. 초보자들은 힘듭니다. 그래서 해보실 분들은 귀점 명상 치셔서 478 호흡법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한번 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그러면 깊은 호흡과 이게 이제 명상과 결합한 것이기 때문에 수면 문제나 불면증이나 얕은 잠 이런 분들에게는 수면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잠을 잘 잘 수 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바로 눕지 말고 잠시 앉아서 3분 정도만 호흡을 하세요. 누워서 호흡을 하면 잠이 잘 안 와요. 앉아서 최소한 3분에서 5분 정도 그냥 앉아 계세요. 앉으면서 들숨과 날숨을 쭉 깊게 들이마시고 깊게 내쉬는 걸 한 5분 정도 해요. 그러면 스르르 몸이 피로가 풀리게 돼요. 그러면 그때 누우면 아주 잠이 잘 와요. 근데 나 자야지 하고 딱 누우면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숙면을 위해서는 5분 정도 미리 한 잠자기 전에 침대에서 앉아서 또는 바닥에 앉아서 명상 호흡을 한다. 이게 숙면에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호흡과 숨쉬기만 잘해도 이게 좋아진다. 바로 7번째는 체중 조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체중 조절. 우리가 몸무게 조절하는 게 참 힘들잖아요. 호흡만 잘해도 뭔가를 먹고 싶은 마음이 많이 사라지게 돼요. 우리가 이거 뭔가를 먹고 싶고 식욕도 집착이거든요. 올바른 호흡을 하고 깊은 호흡을 하고 호흡에 항상 알아차림을 하면 스스로 먹는 식욕의 욕심이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체중도 조절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깊은 호흡은 우리의 몸의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고 촉진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지방이나 우리의 그 지방을 빨리 연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호흡을.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면 호흡을 계속 하잖아요. 막 가쁘게 하잖아요. 그 자체도 체지방을 연소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운동의 효과는 호흡의 효과가 같이 되는 거겠죠. 자,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된다. 호흡 명상을 잘하면 8번째, 뭐든지 생산할 수 있는 창의력적인 이런 향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생산적인. 장사를 하면은 생산적인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또 뭐 연구원이다 뭐 이렇게 개발해야 된다 그러면 창의력이 자꾸 좋아져요.
호흡 명상을 잘하고 숨쉬기만 잘해도. 왜냐하면 호흡 명상을 자꾸 하다 보면 뇌의 기능들이 개선이 됩니다. 뇌가 자꾸 순환이 돼요. 특히나 뇌로만이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을 받고 싶으면 귀점 명상해서 뇌 호흡 명상 치면 나옵니다. 뇌로 호흡을 하는 명상들이에요. 그러면 뇌가 개선되고 뇌로 자꾸 호흡이 올라가고 머리가 시원하게 돼요. 그러면 수성화강의 원리, 화는 뜨거우면 밑으로 내려가고 시원하면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머리가 시원해지고 집중력이 개발되고 직관력과 생산성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올바른 호흡과 긴 호흡과 심호흡은 뇌에 산소를 공급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몰려있는 피가 자꾸 혈액순환이 잘 돼요. 근데 이게 정체되면 두통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생각이 많아지면 당연히 뇌로 피가 쏠리게 되고 이게 정체됩니다. 우리가 교통지도 보면 빨간 지도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파란 지도인데 정체되면 여기서 두통이 생기고 머리가 아프고 아이디어가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정체되어 있으면 이곳에 더 많은 에너지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더 정체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모든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나는 더욱더 과부하가 걸리고 머리는 지끈지끈 아프고 생산력 있는 일, 창조력 있는 일들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흡 명상을 통해서 뇌호흡 명상, 특히나 숨을 쉴 때 왼쪽 귀로 숨을 쭉 들이마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른쪽 귀로 숨을 쭉 내쉰다라고도 느껴보세요. 이번에는 오른쪽 귀로 숨을 쭉 들이마시고 왼쪽 귀로 숨을 내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한두 번만 해도 머리가 시원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이게 심상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체환 치셔서 뇌호흡 명상을 한번 검색해서 꾸준하게 해보시면 생산력 향상, 창조력이 향상될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호흡 명상과 심호흡을 통해서 좋아지는 9번째는 심혈관의 건강이 개선된다라는 거예요. 균형 잡힌 호흡을 하다 보면 우리가 온몸이 혈관이 망가지면 그때부터는 큰 병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심혈관 같은 게 우리가 심근경색 같은 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뒷목 잡고 가슴 잡고 쓰러질 때는 거의 다 혈관 질환이거든요. 근데 혈관 질환에 이 질환이 막힌단 말이죠. 막히는 걸 뚫어주는 게 혈액이잖아요. 혈액을 움직이게 하는 게 산소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산소가 항상 공급되면 심혈관 질환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호흡을 매 순간마다 균형적으로 유지하고 때론 심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심장과 혈관 건강에 꾸준하게 질환을 방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 자, 마지막 10번째, 바른 호흡과 호흡 명상을 하면 자세가 달라집니다.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 가장 급격하게 바뀌는 게 자세입니다. 어르신들 다 보면 이렇게 꾸구정하게 되어 있어요. 어른 돼가지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 없어요. 다 항상 꾸구정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바른 호흡을 자꾸 하다 보면 여기가 횡격막이 늘어나고 안정적으로 통로가 만들어져서 자세가 개선되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명상하는 자세가 우리가 항상 이렇게 바르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5분이라도 호흡 명상을 하면서 허리를 바로 펴고 제대로 된 호흡을 하다 보면 몸의 근육도 안에 내적 근육, 내 근육이라고 하는데 이걸 굉장히 중요해요. 안의 근육들이 더 탄탄하게 되고 그리고 또 몸도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더욱더 유연해집니다. 그리고 올바른 자세가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꼿꼿이 자세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이 10가지가 우리 인생의 호흡 명상과 제대로 된 숨쉬기로 도움을 주는 10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0가지를 잘 지켜서 수행정진해 나가시기를 바라고 건강하고 바른 삶의 질을 만들어 가시기를 희망합니다. 자, 그러면 5분 동안만 우리가 한번 이 명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곳에 마음을 쉬고 앉아 봅니다. 엉덩이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해서 허리를 바르게 펴 봅니다. 손은 무릎 위에 올려도 좋고 단전에 손을 모아도 괜찮습니다. 45도 아래로 편안하게 시선을 바라보고
입가에 편안한 미소를 짓고 한 곳을 지그시 바라봅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줍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줍니다. 다시 한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줍니다. 눈꺼풀의 힘을 편안하게 빼고 입은 조용히 다물고 오로지 코로만 편안하게 숨을 쉬어보세요. 코로 숨이 들어가고 코로 숨이 나가는 호흡을 평상시 호흡보다는 조금 더 길게 쉬어본다라고 느껴보는 거예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이제 본인의 호흡으로 평상시 호흡보다는 조금 깊고 천천히 호흡을 한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참으면서 호흡은 하지 않습니다. 다음 호흡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조금 느긋하게 호흡을 한다라고 느끼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3분에서 5분 정도 이렇게 호흡을 각자의 호흡의 깊이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코로 깊게 숨을 한번 쭉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줍니다. 다시 한번 쭉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숨을 쭉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입가에는 편안한 미소를 짓고 마음은 평온하게 내 몸과 마음이 모두 다 건강하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미소 지으며 조용히 눈을 떠서 바닥을 바라봅니다. 깊은 감사의 마음을 내고 오늘의 호흡 명상을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